코로나19의 국면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먹는 치료제가 모레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처음 사용됩니다. 먹는 치료제는 이번 달 안에 3만 1,000명분부터 순차로 도입돼 하루에 1,000명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CES 박람회 참가자 7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중심 방역 체계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6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과 수색 드론 등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광주시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부실 시공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 공약을 발표하고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사기 근절과 실내체육시설 소득 공제 등 2030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2,200억 원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이모 씨가 숨겨둔 공개 100개를 이 씨의 여동생 집에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횡령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현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고 최측근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동행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누가 정권 교체 가능한 후보인지 국민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여부 상수가 될지 변수가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 사건의 녹취록을 폭로한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야 공방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관련 사건 내용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산업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 공약으로 20대 남성 2대남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놓은 공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찾아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제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높여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시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관 신투자 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통합 방침에 따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서 합당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이제 남은 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되면은 모레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청년층의 표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게임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윤 후보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게임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 저변을 넓히고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이라 불리는 온라인 게임 e스포츠 경기를 관전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조금 전에는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석해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선거에 들어가면 양비론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도 자신들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시대 교체를 이루려면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를 찾아 최근 발표한 친환경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죠. 네, 야권에서는 일제히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 사퇴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의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의혹 수사 때와 비슷한 패턴이라며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은 죽음으로 떠밀려가는데 이 후보는 가증스러운 미소만 띠고 있다며 목덜미가 서늘해진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흑색 선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인과 이 후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숨진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 선대위가 낸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요.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지금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우선 드론과 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생환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요. 붕괴 사고 이틀째입니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전히 이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수십 미터 떨어진 제 뒤편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여전히 구조 작업을 하는 데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바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인데요. 당국은 구조가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오늘 오전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실내는 지하층부터 꼭대기까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실외는 지금도 일부 붕괴 가능성이 있어 구조팀을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구조견 6마리와 구조견을 다루는 이른바 핸들러들을 현장에 투입해 우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실외는 드론에 달린 여러 화상 카메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 작업이 부득이 지연되면서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실종자들의 소재가 파악됐다는 소식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외벽 등이 무너진 건물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창호 공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사고 원인을 예상하는 여러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사고가 난 건 어제 이맘때인 오후 3시 45분쯤인데요. 당시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작업 높이가 39층이라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크레인이 뒤틀리는 등 이유로 에너지가 발생했고 거푸집이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은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기보다 이미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유인데요. 또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기에 이런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도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무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붕괴 원인과 함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공사를 추진했던 업체입니다. 같은 회사가 광주에서 7개월여 만에 재차 대형 건물 붕괴 사고를 낸 겁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광주에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그럼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사고가 났고 그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모습이 좀 어땠습니까? 어제와 오늘 2회에 걸쳐서 갔다 왔고 예. 또 설계 도면이라든가 또 추가 영상들을 보면서 건설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일군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인명 수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어제 3시 40분경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네. 그러한 작업 하중과 또 충격 하중에 의해서 바닥 슬래브가 도미노 현상처럼 붕괴되면서 외부 벽체와 함께 붕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런 저희 건축공학적으로 그런 작업 하중이나 충격 하중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붕괴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난 안전은 항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구조 작업 중 또 2차 사고가 날 수 예. 있으니까요. 지금 무너진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물 화면을 보면 그 꼭대기층에서 중간, 그러니까 22층까지 연속해서 무너져 내린 장면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파괴 메커니즘을 제가 봤었을 때 또 설계 도면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설계상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상 무리.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외부 벽체와 인접한 지금 붕괴된 그 바닥 슬래브를 지탱하고 있는 예. 기둥이라든가 벽에 이 수직 부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거실에서 외부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기둥이나 벽이 많이 있으면 아마
어떤 각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 벽의 병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다가 동절기 공사의 이 특성상 아무래도 방금 현대 산업에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양생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영하 3도씨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동절기 공사는 평균 온도로 한 것이 아니라 최저 온도로 하기 때문에 영하 3도씨에서 3계층을 예를 들어서 온풍기라든가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보양 양생을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파괴 메커니즘이 현대 산업에서는 공기라든가 양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실무에서 봤었을 때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안전진단 업을 하다가 대학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건물의 내부 붕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면한 부분이 붕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이 온풍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는 잘 양생이 되지만 영하 온도로 떨어져 있는 외부는 아무래도 양생이 덜 되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데 이 완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다고 하거든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나 공사를요.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제 전반적으로 11월 정도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글쎄 그다지 지금 속도전을 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 이 메커니즘을 보면 네네. 그 콘크리트 보양 양생이 안 됐고 그런 양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스템 거푸집 공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푸집을 3계층을 한꺼번에 이게 밀어 올리는 공법인데 아. 1층에 있는 2개의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해야만이 이 거푸집이 지지를 해서 상부에 콘크리트를 탓을 했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네. 밑에 층은 지금 2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고 또 벽 기둥이라든가 벽에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서는 외벽의 붕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후 3시 40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벽체의 강도가 부족해서 거기에 외부 이 시스템 거푸집이 붕괴가 되면서 작업 하중과 충격 하중에 의해서 23층까지 이 슬래브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외벽과 함께 붕괴되는 이런 것이 파괴 메커니즘 영상을 보면서 추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 건설 현장에서 작업했던 노동자 6명 지금 연락 두절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보면 지금 무너진 현장 근처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떠올리기 쉽지만은 이제 과거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수평 부재들이 전체적으로 컬랩스 붕괴되면서 이게 매몰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도 구조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23층까지 지금 붕괴가 되고 23층 이하에서는 붕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2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 구조에서 벨트층이라고 하는데 벨트층이요? 예. 벨트 우리 허리 벨트라고 하는 벨트.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23층 같은 경우는 외벽의 벽체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이기 때문에 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슬래브 거푸집을 지탱하고 있는 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컬랩스가 붕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거푸집을 통해서 쌓아 올라가는데 3개층씩 쌓아 올라가는데 충분히 이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고 그러면서 최상층에서 무너져 내린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무너져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예, 그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8층과 29층에서 소방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31층에서 34층 사이에 창호 작업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니까요. 어디쯤에 어떻게 좀 구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가장 관심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제가 조은영 구단하고 바둑을 둬도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예. 복귀를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붕괴가 예측이 미연이 됐다라고 하면 네. 동절기 공사의 특성상 지금 이런 수평 부재, 특히 지금 그 바닥 슬래브에 대한 이 수직 부재,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나 벽량이 지금 굉장히 도면상에서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기둥이나 벽 자체가 작은 상태에서 동절기의 강도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당연히 동절기 공사에 있었을 때 현장 경험이 있는 관계자라면 수평 그 바닥 슬래브 밑에 철제 동발이 서포터를 더 오랫동안 전치를 시켜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조 공사가 끝나고 후속 공정인 창호 공사라든가 설비 공사를 하려면 네. 이 건설 현장에서 철제 서포트가 많이 있으면 공사하기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철제 서포트를 너무 빨리 또 철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파괴 메커니즘으로 저희들이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있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와 구조대가 함께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붕괴 우려로 현지에서 기자가 전해주기로는 드론과 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구조대는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검의 양날인데요. 지금 이것을 일단 안전이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또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 자재가 뭐 낙하하거나 뭐 이런 집안이 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민원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제 사고의 약간 전초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됐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난 안전을 얘기할 때 청설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쌀인문 밖에 한방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자세로 어떤 민원인들의 이런 작은 얘기도 정말 헛기침을 천둥처럼 받아가지고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했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런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의 현장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험이 과거의 우리 근로자들보다 조금 사실은 정확한 팩트는 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장 건설 근로자들의 고령화와 그리고 이제 이 건설 기술자 수급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 같은 힘든 공정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력이 떨어진 것을 사회안전 시스템망이 이것을 대안으로 작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요 우리가 임산부들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태어난 후에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건물이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안전 시스템이 있냐면 건설 기술 진흥법이 있고 건축 관리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촘촘하게 안전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또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런 현장의 붕괴를 미연에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건축 구조 기술사로 하여금 구조 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정말 책임 있고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현장을 보면 과연 이런 안전진단기관이라든가 구조기술자들이 제대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정말 매우 눈으로
정말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확인했는 것인지 네, 이것을 네.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책임자 처벌까지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보니까 저 건물 22층에서 뭐 39층짜리 건물 5개가 지금 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부실공사 같기도 하고요. 입주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예단하기 당연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정말 제로 상태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예, 예. 반드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고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철거중 인원 건물 또 버스를 덮쳐서 인명피해까지 상당히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당시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왜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억울하고 오비일학, 즉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 경우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YTN 인터뷰하면서 자꾸 얘기하지만 재난관리는 소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후진국형 재난사고가 있었다면 전사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고 전문성을 고도화해서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고가 왜 났는지부터 네.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6명의 근로자들, 우리 노동자들 빨리 생還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2,20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남은 금괴 100kg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금괴의 소재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남은 금괴 결국 어디에서 찾은 겁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 851kg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100kg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이 씨 여동생의 집 건물에 있는 빈 호실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지난달 사들인 금괴 855kg, 685억 원어치를 모두 압수한 셈입니다. 이 씨가 오늘 아침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신경의 변화로 금괴 소재지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횡령자금의 사용처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2,215억 원을 모두 주식 투자했었는데 이 가운데 335억 원은 회사에 돌려놨고 주식으로 남아있던 건 255억 원 정도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난 손실액은 모두 7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남아있던 4억 4천만 원과 금괴 855억 원이 있고요. 또 가족들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에 80억 원가량을 썼고 채무 상환에도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동결된 주식 계좌는 물론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별개로 오늘 오후부터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2,215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씨가 근무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재무관리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이 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씨의 가족들이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등을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수천억 원대 횡령을 벌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의 범행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나 회선의 공범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 파악한 결과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번에 확인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8일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힌 제보자 이모 씨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녹취록 제보자, 작년 10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보의 내용은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중에 하나인 이모 변호사와 관련돼서 이모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담당을 하면서 현금 3억 원과 그리고 주식 20억 원어치, 3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아마 전환 사채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권리 20억 원어치를 수임료의 대가로서 받았다라는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이제 제보를 하고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변호사비가 2억 5,600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이재명 후보 쪽의 주장이 허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고발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당되는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로 작성된 거, 혹시 허위로 만들어지고 조작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고발하고 두 가지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두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이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파기환송심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한 10곳 정도의 로펌에서 참여를 했었고,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도 이제 2곳이나 참여를 했었고, 총 이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30명 정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비가 훨씬 많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만 들었고 더 이상 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이태영 변호인이라고 있죠. 이태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당시에 자신이 받은 금액만 3억 원 그리고 또 주식 가치로 한 20억 원 정도의 상장 주식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녹취록을 제보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면 총 금액이 일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그런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납을 해주거나 혹은 그 상장사 주식을 그 해당되는 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이 사건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 일단 제보자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현재까지는 어떤 것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유서도 것으로 나오지 보입니다. 않았고요. 일단 유서나 극단적 선택의 정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전혀 없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3일 정도 전부터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관련돼서 문을 이제 장기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SNS에 자기는 절대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남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전후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간에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 제보를 했으니까요.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또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내용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얘기했을 자기는 그 상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특별 케이스를 해달라고 하면은 차라리 제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내년 기사는 같이 사고 같이 집을
녹취록이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요. 뭐 핵심 주장은 뭐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 두 명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변호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대화를 한 게 녹취된 겁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 말씀하신 저 두 분 이름으로 나왔던 그 네. 사람들이 간의 대화이고요. 네. 이제 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얘기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망한 고인 측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고 예. 아직 미공개 녹취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폭로하고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녹취록이나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당사자 직접 그 변호인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추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이런 그 변호사비로 주어졌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물적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서서 그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고 저거는 일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에는 모두 다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그 중에서 총 녹취록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제출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녹취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취록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내용에서 특히나 이제 그 주식으로 20억이라는 부분, 현금 3억이라는 건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요. 네. 주식으로 20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이고 특히나 이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저런 주식이나 혹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 등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본인의 기명이든 차명으로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은 조작이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이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와서 저를 구속하세요. 네, 지금 이 주장은 한쪽은 20억 넘게 받았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3억 안 되게 2억 5,600만 원 들었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고 있고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약 2년 정도 걸렸잖아요. 이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이게 워낙 통상적인 사건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통상적인 보수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제 10개 정도에 대한 로펌이 있었고 그중에서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로펌이었고요. 또 나머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의 정관의 간부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입된 변호사 로펌 수에 비해서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변호사 보수가 낮은 게 2억 아니냐라는 5천여만 원 그렇죠. 정도가요? 평가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건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친분 등이 있어가지고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네. 친구, 법대 친구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준 것이라면은 그 금액만큼을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녹취록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녹취록을 누군가는 거짓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주장은 거짓이다. 또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 측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앞서서 물적 증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야지 이 사건의 진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11월 달에는 활발한 수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정 윤리 협의회 이제 수집 내역들을 보고하는 곳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사실은 조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이재명 후보 말처럼 정말 허위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제보자나 고발인 측의 입장처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증거가 있다면 그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멈추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은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얻기를 어렵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국민적으로 더 분란이 일으게 되는 그런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녹취록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녹취록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물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제 그 녹취록 내용들이 진실이고 맞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들이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주식을 어떤 전환 사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별도로 이 녹취록과 이 사람 제보한 것과는 별개로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과 연관돼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동안 이제 활발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빠른 결과 그리고 확보,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고소 고발 사건의 명예훼손까지 다 걸린 사건이어서 이 제보자가 숨졌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지위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 제보자로서 한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참고인이긴 하지만은 참고인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명예훼손과 피고발인으로서 지목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이요.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두 사람이 숨졌고요. 그리고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숨지게 됐습니다. 모두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관계인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공교롭고 우연의 일치이다, 정치적 공방이다, 혹은 정치적 음모이다. 그래서 서로 많은 공방들을 하고 계시죠.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됐죠. 네,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필요하다면 증거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밝혀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그 속도가 더디거나 어느 순간부터 수사를 안 하게 되게 된다면은 참고인과 관련자들과 제보자들한테는 무언의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찰과 경찰이 어떤 후보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라는 거 생각 없이 사실은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로서 엄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압박만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적인 위축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또 결과에 있어서도 신속한 수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참고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정쟁으로만 소모되지 사실 실제로 수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멈춘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 실체를 알고 싶고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지금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내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모레부터 사용되는데 65살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이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밝혔는데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내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 알약이 내일 오후 국내에 들어와 모레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내일 2만 1000명분이 우선 들어오고 이달 말까지 10,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단순 계산으로 하루 1,000명 이상 먹는 약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65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인데 방역 상황과 공급량 등에 따라 투약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에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뒤 닷새 안에 하루에 2번씩 5일 동안 복용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뒤 하루에서 하루 반 이내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등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를 투약했어도 격리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5일에서 9일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참석했던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으로 CES 참석자 중 7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에 대해서는 변이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확인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ES 참석자들에게 주소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입국 뒤 1일차 검사와 입국 뒤 9일에서 10일에 하는 격리 해제 검사를 반드시 받고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88%가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보치료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미크론 감염된 국내 환자들의 임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초기 오미크론 감염 환자 40명의 임상 증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52.5%인 21명이 경증이었고 나머지 47.5%가 무증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특성을 드러내는 만큼 코로나2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와 제한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명동 중앙임상위원장은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방역은 피해 최소화와 사회기능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공공은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민간은 코로나가 아닌 질환의 진료를 받는 현 체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만 사회를 향해서 가자. 그리고 그 토대를 임기 내에 좀 만들어 가겠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점.
저는 뭐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반갑습니다. 안철수 소통 라이브 제 81회 안철수입니다.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트렌드를 봤더니 최근에는 뭐 윤후보다 앞섰더라고요. 제가 윤이나 이보다도 더 그 검색량이 많은 뭐 그런 날도 있고 해서 요즘은 동시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네요. 제가 좀 처음이네. 2,600명이 넘으셨네요. 이거 어떡하나. 감사합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이 555 전략입니다. 그 이름은 이재명 후보가 뺏겼습니다. 제가 진짜고요. 이재명 후보 555는 짝퉁 555 이렇게 부르시면은 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오늘도 분석할 텐데요.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이 재개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사고였고 지금 현재 6명이 실종 상황이죠. 건물 붕괴 우려로 지금 드론하고 구조견을 통해서 구조 작업을 폈었는데 본격적으로 구조대원 20여 명이 조금 전 내부에 진입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금 열화상 카메라 장착한 드론만으로 수색 작업을 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 여부 판단하고 구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구조대원이 조금 전 20여 명 내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붕괴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39층짜리 아파트 건물입니다. 외벽이 39층부터 22층까지 무너져 내렸고요. 현재 공사장 인부 6명, 노동자 6명의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 20여 명, 구조견과 함께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내드렸는데요. 대선이 꼭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 중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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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금 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접전입니다. 윤 후보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두 후보 모두 사실 지난번 2주 전 조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보시면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안철수 후보 지지율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분열로 반사 효과다라는 분석을 국민의힘에서는 했는데 지금 지지율 나온 것을 보면 계속 10% 이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 인식 속에는 이 거대 양당 체제, 거대 양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 카르텔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3지대 후보들이 잘 빨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런 인식이 있는 터에 연말 연초에 윤 후보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나왔잖아요. 선대위 내분도 있었고 윤 후보 본인의 리스크도 있었고 말실수 같은 것들, 또 가족의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일단 부동층에 머물러 있다가 유동층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 표가 이제 안 후보의 존재감 같은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안 후보는 원래 있었습니다만 안 후보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인식이 많았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이 있네, 단일화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라는 것들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과 이 인식이 같이 결합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2강 1중, 양강이라고 하긴 좀 어렵게 됐죠. 2강 1중, 양강 1중 체제를 서서히 굳혀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창현 교수님은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 아니냐 이렇게 보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렇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네. 여론조사가 정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본질을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여론조사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네. 여론조사에서 일희일비하고 여론조사가 결국 좌우를 하는 건 현실이 됐으니까 이런 걸 먼저 보면 어쨌든 그 윤석열 이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조사겠죠. 고무적인 네. 조사고 어쨌든 그런 것의 가장 큰 그 이유는 내분 정리죠, 아무래도. 네. 매일같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오다가 결국엔 좀 안정된 그런 당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예. 안철수 후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처음 이번 대선 예상은 워낙 양극단으로 양 후보가 그 대립을 하기 때문에 양 진영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제3지대 존재감은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3지대 후보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쪽의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이재명 두 후보가 워낙 그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런 추세는 전 당분간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르면 안철수 후보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연동돼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자력에 의한 어떤 지지도 상승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령대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 표심이 중요하다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41.3, 안철수 21.3, 이재명 19.7 나왔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38.8, 윤석열 28.9, 안철수 15.7로 나왔습니다. 자, 최찬열 교수님, 네. 연령대별 대선 후보 지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0, 30대 지지율을 보면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가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네, 20, 예. 30대가. 20, 30대가 대체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좀 보수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2030이 과거 선거 때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띄워왔는데 예. 최근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2030의 이 투표 성향이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어떤 이슈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말 연초에 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 20대가 많이 이탈을 했었어요, 윤 후보에게. 예. 근데 지금 이제 윤 후보가 또 빨리 또 복원을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원력이 빠르다고 보는데 윤 후보 지지율이. 거기에 20대가 상당히 요인을 작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2030이.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이 인구로만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0대 이상이라든지 4050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데 네. 그 연령별 전체 비중으로 볼 때 2030이 워낙 이제 그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그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 변화 이런 데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다. 네. 그런 게 여기 지금 이 숫자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하나 짚어볼게요. YTN이 최근 이슈가 된 여성가족부 폐지 이 논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했는데요. 이 폐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 51.9, 반대 38.5 이렇게 나왔는데요. 연령대별로 보여주실래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60.8 그리고 반대 33, 30대가 56.6, 34.7, 40대 45.5, 4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도 보겠습니다. 남성은 64% 찬성, 여성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47.1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현 교수님, 네.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여론조사 이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20대 보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념이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가 않고 탄생했다. 예. 요즘 그 멸공 얘기 나왔잖아요. 예. 20대는 처음 들어봤을 사람이 많을 거요. 뭔 소린가 하고 막 찾아본 사람도 많을 거고. 예. 민주화 별 관심 없을 거예요. 민주화라는 건데 단어도 별 생소한 그런 세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념이라든지 어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네. 이슈별로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 분명히 표출하는 의견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즉응적인 반응, 즉흥적인 게 아니라 어떤 또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세들이 탄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여성가족부 문제에서도 20대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뭐 어느 뭐 이념이라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여론, 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투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네. 어떤 진영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찬성 여론이 더 많겠죠. 그런 것에 이념이라든 이런 것보다도. 근데 여기 아까 좀 여성 남성 보여주셨지만 20대 남성들, 특히 남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반면에 여성들은 반대도 많지만 찬성도 많은 것은 반대 여론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극적인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표지하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대들은 앞으로 또 출렁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슈에 따라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안철수 39.6, 윤석열 35.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대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 46.9, 윤석열 31.7, 30대도 안철수 후보 높았죠. 41.6 대 27.5. 40대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안철수 46.6, 윤석열 28.4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대는 비슷하고 60대는 윤석열 후보를 더 적합한 후보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영일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2030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대나 30대 그 차이 자체는 안철수 후보와 윤 후보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2030에서 윤 후보보다는 안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표로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후보의 지지를 상당히 이루는 게 이른바 이대남이잖아요. 전 아까 보수화 경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전 보수화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이념이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탄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이대남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군요. 큰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간에 2030의 이 지지율이 윤 후보로서는 이게 자꾸 이제 안 후보한테 가게 되면은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다자구도에서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일화 국면으로 갈 때 윤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를 꺼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으면 어차피 이번에 양강의 그 박빙으로 간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안 후보로서도 한 4%나 5%밖에 안 나온다면은 단일화 함으로써 뭔가 정치적 입지를 모색할 텐데 10% 이상 나오니까 안 후보도 단일화 말고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하려 할 것이고 윤 후보는 반대로 단일화해서 만에 하나 질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10% 이상을 갖는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고 이 지지율이 고착화된다면 저는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단일화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이런 수치를 볼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당별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이렇게 따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하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47.8, 윤석열 8.7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70.2, 안철수 24.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요. 윤석열 42.9, 안철수 51.1 이렇게 나왔어요. 노동현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게 좀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8%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단일 후보로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일종의 역선택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게 이제 뭐 그야말로 정당 지지층만을 따로 떼어서 완전히 지지할 거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조사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연령층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상당 부분 높게 나오거든요. 60대 이상만 윤 후보 지지가 높고 나머지 연령층에 전부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높단 네. 말입니다. 예, 예.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난번에 이 당내 경선에서도 봤을 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일반 여론조사에 뒤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일반 일종의 역선택도 있다고 하지만 역선택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다. 일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런 여론조사를 폄하할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단일 후보로서 본인의 적합성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호소해 나가고 저런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도가 나와야만 단일화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어떤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대권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단일 후보 윤석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43, 38 이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시 가상 대결은 이재명 33, 안철수 42.3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프레임은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 36.8, 또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42.1, 여타 인물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1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합치면 58.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창렬 교수님, 이 조사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정권 교체론이 높았어요. 정권 유지론보다. 그러나 최근에 윤 후보 지지율 정체나 하락과 관련해서 어떤 아주 일부입니다만 정권 교체론이 약간 낮은 것도 있었어요. 전반적인 추세는 뭐 이제 정권 교체론이 높은데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부진을 벗고 윤 후보가 일단 정상 궤도로 돌입을 했어요. 일단 그 복원력이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정권 교체론이 다시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일단 정권 교체론이 일관되게 높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보다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여당 쪽에서 상당히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다자구도에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다자구도가 아니고 단일화가 됐을 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안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론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 후보에다가 일정 부분 러브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 안이 됐건 윤이 됐건 단일화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어렵다. 그게 이제 이 조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폐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기득권 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기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10년 하면서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문제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치를 10년 하면서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았다. 특히 가족에 문제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제3 후보로서의 어떤 이 포지션이 바로 그런 거겠죠. 네. 본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거짓말, 추문, 가족 문제 하나도 없다.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 아까 좀 표정 나왔지만 굉장히 고무된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네요. 예. 고무된 표정이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정권 교체는 높고 네. 이번 YTN 조사도 보니까 58.4%인데 가장 높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정권 교체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정권 교체 기대가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로 단일화되느냐는 이제 차후 문제고 어쨌든 단일화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는 휩쓸어 구도가 가장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구도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현재 앞으로에서는 상수가 바로 단일화 문제고 단일화되면 여권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역시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일화 승부수를 띄운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지민 앵커가 안철수 후보의 지난 과거 단일화 사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하는 질문 중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일화 하실 겁니까라는 건데요.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올라서면서 단일화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3번째, 서울시장 선거에도 2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안 후보를 따라다닌 꼬리표는 바로 단일화였습니다. 단일화 논의 초기, 안철수 후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완주하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겁니까?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반 문재인 후보 단일화 하라는 얘기 과장하지 않고 그동안 1000번은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표를 더 얻기 위해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 이름이 안철수 아니겠어요? 연설은 비장하게 하셨는데 매번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네. 완주 의사가 확실하게 있으신지 완주하실 건지.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면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대선 때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성공한 CEO로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후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물러나게 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자리를 놓고 박원순 변호사와 경쟁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안 후보가 훨씬 앞섰지만 미미한 지지율이었던 박원순 후보에게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에게 눈물의 양보를 했는데요. 경선 규칙 등 순탄치 않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안 되고 갈등만 커지자 안철수 후보는 경선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후 문재인 단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투표 당일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하면서 일부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연이은 철수를 한 안철수 후보. 5년 전 19대 대선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만취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시민을 만나는 등 뚜벅이 우세로 제2의 안풍을 노렸지만 홍준표 후보에 이어 3위로 대선을 완주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이 쌓인 안철수 후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야권 단일화 경선까지 참여했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 끝에 패했고 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도우면서 과거 18대 대선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진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단일화 논의 중심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 자, 이번엔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단일화란 최대 변수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대에 넘게 나오면서 확실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도 관련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단일화 가능성 가능하다가 43.5고 불가능하다가 47.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일단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다가 더 많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노동현 교수님, 단일화 가능성 지금 뭐 여론조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불가능 47.1, 가능 43.5.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도 혹시 정당별 지지도를 좀 따져봤으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응답을 했는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저는 뭐 상수라고 보여집니다. 안 할 수가 없다.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전에 앵커가 소개하실 때 저도 꽂힌 단어가 바로 국민들께서라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겠다는 얘기다. 하겠다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 자기가 승리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청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단일화에서. 높아지는 게 본인이 만약에 뭐 10%도 안 된다면 단일로 하는 건 당연히 본인이 사퇴하는 것, 패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면 15% 이상 되면 본인을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단일 후보로서 오히려 더 경쟁력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단일화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전제가.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 이런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부터 어떤 안철수 후보 측과도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판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단판을 지은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를 끌어들였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일종의 정치적 멘토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김민전 교수가 한때 선대위원장이었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선대위가 해체됐습니다만 뭐 역할을 일종의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상당히 좀 친하다는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안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견제도 지금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 아바타입니까? 그다음에 가철수로 대표되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철수의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게 2011년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2012년, 17년 대선 때도 그랬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작년 4.7 재보궐선거까지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70년 제1야당이 저는 공중분해되는 거죠. 네, 확실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자 민주당이 이제 견제의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 전 또 다른 발언에서는 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친화적인 호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마냥 호감 있는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안 후보의 이 안풍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잘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풍이 태풍이 되지 않게끔 적절히 견제를 하는데 또 과하게 또 올라가는 것도 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지 않게끔 아주 그 최적화된 지지율을 바랄 거예요, 민주당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을 그래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내외가 된다면 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고 윤 후보가 특히 윤 후보가 아까 지지율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안철수와 윤 후보 어느 쪽으로 단일화될 때 이재명을 더 이기냐 할 때 두 명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잘못 단일화를 하면은 이게 역선택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론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면 역선택이 존재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진영에서 그렇게 되면 의외로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그걸 적절히 조절하면서 한 번은 비판했다가 언제는 또 올려주고 아마 이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 겁니다. 아주 이슈 분석할 게 많은데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최창열 영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녹취록 폭로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월동 한 모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54살 이모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침대에 누운 채 숨진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석 달쯤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밀리긴 했지만 생활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돈 좀 붙여달라 했더니 아직 임금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들어버릴 경기차가 없어. 막 발로 막 찼다고 이렇게. 그래도 없어.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에 관련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인물입니다. 순서대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이제 중단되게 됐고요. 제가 구속 고발한 이후에 24시간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이 그냥 피폐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 수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에서도 공사 중인 초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체 소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아서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49층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불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49층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전 9시 40분쯤. 아파트 가구 배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이 워낙 높아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중공전 아파트라 자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가 사다리차가 닿기에는 워낙 높은 높이라 소방관들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49층까지 뛰어올라야 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소화기랑 그다음에 그 등집 펌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또 고층이다 보니까 이 자체의 소방시설 자체가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화재 진화와 확산을 막기 위해 헬기가 출동했지만 고층 빌딩 옆 아래로 내리치는 바람 방향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방차 여러 대 수압을 합쳐 끌어올려 물을 공급했고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100여 세대 규모로 다음 달 사전 점검과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7층, 지상 49층인 강원 지역 최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내부 마무리 공사를 벌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이 배터리를 보관하는 시설인데 배터리가 모두 탈 때까지 진화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공장을 삼킬 듯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SK에너지 울산 공장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3층짜리 배터리 보관 건물. 새벽 6시 반쯤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1층이 ESS실이고 2층도 ESS실이고 3층은 일반 전기실이거든요. 2층에서 화재가 최초로 목격됐는데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시설은 SK에너지가 자체 발전한 전기 일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있는 시설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은 2018년에 설치됐고 용량은 5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화성이 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제조 시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저장 시설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타면서 올라간 열을 낮추기 위해 물을 다량 뿌렸고 2시간 남짓 만에 초진됐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한 150도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된 온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계속 주수를 해서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진화에는 소방차 46대와 소방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우리나라를 덮쳤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대구가 있었습니다. 대구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 시민이 전염병 재앙 퇴치에 동참한 덕분에 K방역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신산업 육성과 창조적인 도심 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2년이 됐네요. 네, 네. 예. 대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대유행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지 잘 지켜주시고 조심하는 편이고요. 네네. 또 의료진들과의 협업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병상이라든지 의료진에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수도권에서 병상 부족하고 할 때 그랬죠. 저희들이 경기도 환자들 많이 치료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곧 오미크론이 지금 상당히 급격히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1월 말 2월 초 되면은 우세종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하면은 아마 상당 부분 확산될 것 같아서 저희는 하루에 대구에서만 600명의 환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병상이라든지 진단검사 역량이라든지 또 의료진과 우리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 보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한 차례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고 나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일단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신산업 육성에 지금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대구에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건가요? 네, 우리 자동차 부품이 대구에 제조의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연기관,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그런 것이라서 이제 급격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와 자율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의 모터는 100% 대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의 이 재료 중에 하나인 또 양극재, 그다음에 또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분리막 이런 부분들을 대구에서 만들고 있고요. 또 충전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전소도 대구 기업이 대한민국의 한 70% 대구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형 자동차는 저희들이 실증 도로를 100km나 만들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관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전기차 전환 협의체도 만들고 전기차 전환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뭐 작은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품을 그냥 일반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 자동차 부품으로 바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물론 정부의 R&D 과제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은 저희 대구시가
없는 살리즘이지만은 예. 전기차를 위해서 R&D 개발이라든지 기업 그렇군요. 지원을 위해서 꾸준히 한 5, 6년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 해왔고 또 미래형 자동차 국제 미래형 자동차 엑스포를 저희가 6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그리고 자율형 자동차 그리고 튜닝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미래형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전시 컨퍼런스를 계속하는 것은 대구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오랜 3대 수건 사업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 그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책 찾으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전임 시장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예. 한 50년, 길게는 50년 이런 수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도심 한가운데 있는 K2 군공항과 예.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해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고 또 이 이전한 후적지는 고도 제한과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입니다. 예. 이 부분들도 이제 이전 대상지를 정해서 지금 기본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8년 동시 개항을 목표로 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낙동강 물을 식수로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치수원에서 구미 공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공단이 31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 먹는 물에 대한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30년 네. 수건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치수원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과제가 대구 청사가 좁고 네. 낡아서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네. 이걸 옮기는 작업을 전임 시장님 때 2번이나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오히려 수기형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수건 사업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항, 식수 문제, 또 청사 이전 문제 지금 큰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항 관련해서는요. 이게 사업비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네, 10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입니까? 네, 우선은 이제 군공항이 가는데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공항은 단독 할주류가 아니라 이게 민군 겸용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짓는 데는 저희들이 보건대로 한 1조 정도면은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군공항을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선정한 사업자가 먼저 군공항을 지어주고 예. 그래 국방부에 주면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 부지를 받아서 개발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저걸 개발해서 저 공항을 지어줄 돈이 되겠냐 이런 걱정인데요. 네네. 그런 걱정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가지만은 지금 공군에서는 자꾸 더 좋은 공군 비행장을 원합니다.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국가의 최고 군사 안보 시설인 군공항을 대구시가 전부 책임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서 네. 정부가 좀 책임을 더 많이 져주는 건설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은 국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때마침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군공항, 민간공항을 건설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합 신공항 만들고 나면 그 군공항이랑 원래 민간공항이 있었던 자리가 좀 비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대구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대구로 봐서는 더 큰 사업이죠. 네. 그게 지금 한 210만 평이 됩니다. 굉장히 넓네요. 거기만 210만 예. 평이고요. 거기는 아마 우리가 스마트 수변 도시로 건설하면서 일부 주거도 들어가겠지만은 미래 신성장 산업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됐던 대구 도심의 한 1,000만 평이 동시에 아마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 되기 때문에 네. 대구에 아마 지도가 바뀌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행정 통합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작년도에 코로나 시기지만은 공론화 작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공론화에 제약도 있고 해서 우선은 완전한 통합은 좀 이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예. 우선 몇 가지 부분들의 공통 사업을 가지고 현행 법적 틀 내에서 특별 지방자치 이 행정기구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7개 시도를 가지고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시도가 좀 광역 단위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수도권으로만 전부 몰리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가 있지만은 광주 전남도 있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은 행정통합 이전에 메가시티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이게 아마 국가적인 과제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세계 가스 총회가 대구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가요? 이거는 세계 가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전시 컨퍼런스 중에는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외국에는 수도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 파리, 그렇군요. 예. 대구에서만 열리는 건데요. 90개국에 12,000여 명이 오는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네.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대구의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창조적 도심 공간 배치에 주력하고 있는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고 성적을 냈던 차준환이 베이징에서는 탑10 도전에 나섭니다. 기술과 연기를 가다듬어서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고난도 4회전, 쿼드러플 점프를 2번 깨끗하게 성공한 차준환. 선발전 1위, 앞서 자신이 확보했던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며 두 번째 올림픽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많은 경기들을 뛰면서 저 스스로 많은 경험을 또 쌓고 점점 발전해 왔던 것 같고.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과자 CF 등으로 얼굴을 알렸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피겨에 입문한 뒤 앳된 모습으로 포부를 밝히던 소녀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4년 전 불모지 남자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쓰며 올림픽 최고 성적 15위에 올랐습니다. 청년이 된 22살 차준환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유와 네이선 첸의 금메달 대결 속에 세계선수권 10위에 이어 베이징 역시 탑10을 노립니다. 아직까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뭔가 그런 순위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획한 구성과 함께 깨끗한 경기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은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영 등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이달 중순 에스토니아 4대륙 선수권 출전이 예정된 상황. 올림픽 직전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회 무리한 출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 속에서도 기술과 연기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팀 수원FC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톡톡 튀는 개성은 잠시 내려놓고 실력과 행동으로 이름값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빨간색 수원FC 옷을 입고 등장한 이승우. 거센 눈보라에 팀 훈련이 갑자기 취소됐지만 열띤 취재 열기에 보답하듯 이승우는 혼자서 잠깐 운동장에 섰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싱글벙글,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동계 훈련에 새내기 K리거는 대만족, 마음 편하게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내기도 하고 그냥 이런 생활 속에서의 편리함과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집에 온 느낌인 것 같아서.
이승우는 코리안 메시로 불린 특급 유망주입니다. 16세 아시아 챔피언십 결승 한일전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득점과 20세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칩슛,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만든 이른바 손흥민 비켜 골까지 톡톡 튀는 개성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내내 겉돌다가 어느덧 25, 한 경기라도 더 뛸 수 있는 국내 무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승우는 이제는 개성보다는 겸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각오입니다. 기자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말보다는 좀 더 경기장 안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10개 하고 나서 더 20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승격하자마자 5위에 오른 다크호스 수원FC에서 이승우는 공격 본능도 뽐내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달지 못한 A대표팀 태극마크도 되찾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꿈의 자리이고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르셀로나 출신 이승우와 백승호의 맞대결 등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K리그는 다음 달 19일 공식 개막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선수들도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요즘 동계훈련을 시작한 야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의 포청천 야구 심판들인데요.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 휴가도 반납하고 일찌감치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야구 심판과 충돌을 부르는 판정 중 많은 부분은 스트라이크 볼 판정입니다. 타자는 타자대로, 투수는 투수대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일관성 위주의 고가 평가를 의식한 심판들이 소극적인 판정을 내리면서 스트라이크 존이 계속 좁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KBO 심판들이 고척 스카이돔에 모였습니다. KBO는 심판 평가 원칙을 정확성으로 바꾸고 야구 규칙에 충실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좌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고 높은 거를 조금 높다 싶더라도 그냥 스트라이크 콜을 하는 훈련들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야구 규칙에 명시된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 어깨와 바지 윗부분의 중간을 상한으로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으로 하는 홈베이스 상공을 의미합니다.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KBO의 방침대로라면 신장 165cm의 타자와 190cm 선수에게 적용되는 스트라이크 존 높낮이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타격도 이뤄낼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면 선수들하고 마찰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볼넷이 많아지고 경기 시간이 늘어지는 타고 투저 악순환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지 않나. 플레이어나 코칭 스태프들한테 좀 협조,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많은 그런 협조가 있어야지. KBO는 스트라이크 존 확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구단의 지속적인 항의로 실패했다며 동계훈련과 시범 경기를 통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한 제주 주민규 선수가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주민규는 오늘 미디어 캠프 행사에서 득점왕과 베스트 11 상금에 자비를 더해서 제주 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22골로 5년 만에 국내 선수 득점왕에 오른 주민규는 2년 연속 득점왕과 국가대표 승선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동기부여 확실하고요. K리그 선수로서 또 한국 선수가 득점왕을 2년 연속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뽑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더 노력해서 더 실력을 쌓아서 더 좋은 실력이 있을 때 그때 발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며 올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도 발령됐습니다. 동파 방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위 속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또 호남 지역에 집중될 텐데 새벽부터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1에서 5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서울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와 대구는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